작은 아파트 안 72살의 정순애는 창가에 앉아 바늘을 꿰고 있습니다. 손길은 여전히 섬세하고 정확했지만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합니다. 예전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유명한 한복집을 운영했던 그녀.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전통이 잊혀가면서 결국 문을 닫고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됐죠. 할머니, 저 학교 갔다 올게요. 10살 민준이가 현관에서 외쳤습니다. 순애는 급히 바느질을 멈추고 일어났어요. 잠깐만, 오늘 날씨가 추운데 목도리 챙겨가야지. 하지만 현관문은 이미 닫혔고 민준이의 발소리는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한숨을 내쉬며 손에 들고 있던 민준이의 목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들어 민준이가 할머니의 걱정을 귀찮아하는 듯합니다. 어머니, 저희 8시 회의 있어서 먼저 나갑니다. 서영이 급하게 화장을 마무리하며 거실을 가로질러 갑니다. 아침은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먹을게요. 어머니, 오늘 민준이 학원 픽업 좀 부탁드려요. 저희 둘 다 늦을 것 같아서.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도훈도 넥타이를 매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도 먼저 가보겠습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그녀가 자란 시골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물을 틀어놓고 어제 손질해 놓은 놀이개를 보았죠. 민준이 생일 선물로 준비한 것입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특별히 만든 거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이. 순애의 기억 속에서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뭐예요? 옛날 스타일이잖아요. 제 친구들은 다 새로운 게임 가지고 있는데. 순애의 손이 멈췄습니다. 언제부터 민준이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흥미를 잃었을까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에 귀 기울이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봅니다. 순애는 창가로 돌아와 바느질을 이어갔습니다. 무릎 위에 놓인 비단은 연보랏빛으로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바느질만큼은 그녀에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파트는 다시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도훈과 서영이 퇴근하고 민준이도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순애는 미리 준비해둔 저녁을 차렸습니다. 민준아,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민준이는 대답 대신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 할머니가 물으시면 대답해야지. 서영이 타이르듯 말했지만 민준이는 겨우 고개만 들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식탁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반찬을 더 떠서 민준이 앞에 놓아주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가족여행 가기로 했었죠. 도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호텔도 예약했고 렌터카도 미리 해놨어요. 어머니, 같이 가실래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여행이라니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니야, 난 그냥 집에 있을게.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어머, 왜요?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서영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나 있으면 너희도 불편할 것 같고. 난 여기서 푹 쉴래. 도훈과 서영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고 곧 여행 계획에 대한 이야기로 식탁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집에서 남처럼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침실로 돌아온 순애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화려한 한복을 만들며 행복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때는 얼마나 자랑스러웠던가요? 이제는 단지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로 전락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찾아도 되지 않을까? 순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훈 가족은 분주히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서영은 짐을 챙기고 도훈은 차량을 점검했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태블릿과 게임기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실 생각하니 걱정되네요. 서영이 형식적인 걱정을 내비쳤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와. 나 혼자 있는 거 익숙해. 냉장고에 반찬 다 해놨으니까 데워 드시기만 하면 돼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순애는 현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사라지자 아파트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순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진정으로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채널을 바꿔보았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만이 덩그러니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틱, 틱, 틱. 시계 소리가 어쩐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재봉틀, 한복 천 조각들, 바느질 도구들. 순애는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한복을 만들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는 정순애의 한복이라면 누구나 알아주는 시절이었습니다. 결혼식 한복을 맞추기 위해 예약을 몇 달씩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내 손에서 피어나는 한복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는데 순애는 천천히 사진첩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들 도훈이 태어났을 때 그의 첫 돌잔치, 학창 시절, 결혼식까지 그녀의 인생이 한 페이지씩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이의 100일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순애의 집은 따로 있었고 한복집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문득 텔레비전에서 봤던 강원도 정선 아라리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통 한옥이 즐비한 마을, 고즈넉한 분위기, 그리고 그곳에서 전통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 순애의 마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은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순애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훈이 가끔 사용법을 알려준 덕분에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은 할 수 있었습니다. 정선 아라리촌 한옥. 검색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름다운 한옥들, 그리고 그곳에서 열리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정선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그녀 명의로 된 통장을 확인하고 남아있는 적금과 연금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을 찾아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작은 원룸에 대해 상담했어요. 그 집은 오래전에 한복집을 정리하고 난 후 유일하게 남겨둔 그녀의 재산이었습니다. 이 집을 팔려고 하세요? 요즘 시세가 좋은데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끼는 한복 몇 벌과 평소에 입는 옷 몇 벌을 꺼내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아온 바느질 도구와 특별한 천 조각들도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작은 메모지를 꺼내 편지를 썼습니다. 도훈아, 서영아, 민준아.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가끔 연락할게. 편지를 쓰는 순애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과 설렘이 그녀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준이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정성스럽게 만든 놀이개를 올려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마지막 선물이야. 언젠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순애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의 새로운 여정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서서 강원도 정선행 버스를 기다리는 순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나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정순애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빽빽한 빌딩들이 점점 뒤로 물러나고 푸른 산과 넓은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쥔 가방 안에는 그녀의 인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바느질 도구들, 특별히 아끼던 비단 조각들, 그리고 직접 만든 고급 한복 몇 벌. 버스가 산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순애의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홀로 떠나는 여정,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성이 물었습니다. 정선 아라리촌까지 간다오. 혼자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순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꿈을 찾아가는 게 대단한 일일까? 젊은 여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의 꿈을 좇는 건 멋진 일이죠. 4시간의 여정 끝에 버스는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순애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한옥 숙소로 향했습니다. 아라리초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산자락을 따라 고즈넉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좁은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신가요? 한옥 숙소의 젊은 주인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두었어요. 들어오세요. 작지만 아름다운 한옥방에 들어서자 순애의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과 하늘, 마당의 작은 나무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를 반기는 듯 했습니다. 이 근처에 장기 임대할 만한 집도 있을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한옥을 찾으시나요? 마침 이 근처에 노부부가 살던 한옥이 비어 있어요. 할머니께서 관심 있으시면 내일 한번 보러 가실래요? 순애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첫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과 자연의 소리가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라리촌의 주민들은 대부분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한옥 체험관, 전통 음식점, 공예품 만들기 체험장 등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어머, 이 놀이개가 정말 아름답네요. 공예품 가게 주인이 순애의 목에 걸린 놀이개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평생 한복을 만들며 살았거든요. 정말요? 혹시 이곳에서 한복이나 놀이개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요즘 관광객들이 전통 공예 체험을 많이 찾거든요. 그 말에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그녀의 솜씨가 이곳에서는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후에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빈 한옥을 보러 갔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는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순애의 눈에는 그저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계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준비해 오시면 계약하시면 됩니다. 숙소로 돌아온 순애는 서울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원룸이 예상보다 빨리 팔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은행으로부터 매매 대금이 입금되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나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돈의 일부를 한옥 계약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새 생활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또한 아들 가족이 계속 살 수 있도록 그녀가 살던 서울 아파트의 전세 계약을 2해 더 연장해 두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순애는 한옥 계약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복 장인이 마을에 오는 것이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방은 바느질 작업실로 쓰시면 좋겠네요. 맞아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좋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작업실을 갖게 된 순애는 행복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바느질 도구와 천 조각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한복들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마치 작은 전시회를 열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이장이 방문했습니다. 정순의 할머니,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들으니 한복 장인이시라고요? 네, 평생 한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매달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하는데 혹시 한복 만들기나 놀이개 만들기 체험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순애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을 나누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아름다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랜만에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순애는 작은 마루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밤하늘의 별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과연 잘한 선택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성취감과 기쁨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가방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은 몇십 년 전의 그 열정 넘치는 젊은 한복, 장인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순애는 그렇게 정선 아라리촌에서의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에 두고 온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자신의 선택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시작일 테니까요. 제주도에서의 가족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도훈 가족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할머니 특유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서영이 외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이 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자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옷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느질 도구와 천 조각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서영이 식탁 위에 놓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도훈이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도훈아, 서영아, 민준아. 이제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너희 삶을 살아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것이다. 가끔 연락할게. 도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전화해봐요. 서영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도훈이 어머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그들은 경찰에 신고할까도 고민했지만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자발적인 선택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가보니 어머니의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거래 내역은 강원도 정선이었습니다. 정선이요? 어머니가 왜 거기에? 귀가 후 도훈은 어머니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검색 기록에 정선 아라리촌 한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단서가 생겼습니다. 정선으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도훈이 결심했습니다. 그럼 당장 가요. 민준이도 데려가야 할까요? 네, 가족 모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민준이가 자기 방에서 소리쳤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가 선물 남겼어요. 민준이 책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놀이개를 손에 들고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 가족은 서둘러 정선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내내 서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도훈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요. 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늘 집에서 민준이를 봐주시고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어요. 뒷자리에서 민준이가 할머니의 놀이개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진짜 손으로 만든 거예요? 대단하다. 정선에 도착한 가족은 아라리촌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서울에서 오신 할머니를 보셨나요? 72살이시고 한복을 잘 만드시는 분인데요. 노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 정순의 할머니 말씀이신가요? 며칠 전에 오셔서 저쪽 한옥에 사시게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반겨주고 있답니다. 도훈 가족은 노인이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작은 한옥이 보였고 마당에는 정순애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관광객들이 모여 놀이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들어 가족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여기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도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정순애는 관광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녀가 입은 한복은 화사한 연보라색으로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순애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집을 나오시다니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순애는 한옥 마당의 평상으로 가족을 안내했습니다. 들어와서 이야기하자꾸나.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아늑하면서도 전통적인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순애가 준비해둔 차를 내왔습니다. 민준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의 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집 진짜 멋있어요. 여기서 살아요? 그래, 이제 여기가 할머니 집이란다. 순애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나요? 순애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한 거지. 하지만 어머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는 함께 있어야죠. 도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순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내 삶에 대해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그 질문에 도훈과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한복 만드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 꿈이 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니? 난 그저 집에서 민준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도훈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중요하다면서 제주도 여행은 왜 너희끼리만 갔니? 순애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배어나왔습니다. 서영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는 아직도 관광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렴,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단다. 내 기술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만든 한복과 놀이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도훈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로서 평생 어머니를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이렇게 떠나시면 저희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도훈이 말했습니다. 걱정할까봐 편지도 남겼고 너희 집 전세 계약도 2해 더 연장해 두었다. 내가 살던 원룸을 팔아서 마련한 거야. 그 말에 도훈과 서영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준비까지 해두었다는 사실에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 책상에 놔둔 놀이개 정말 예뻐요. 어떻게 만든 거예요? 순애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었니? 네, 진짜 멋있어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민준이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서영이 순애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사실 거예요? 서울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래, 이제 여기가 내 집이야.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내가 원하는 대로 채워나가고 싶단다. 도훈은 더 이상 어머니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행복하신가요? 순애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단다. 그 미소를 본 가족들은 더 이상 순애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서영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좋아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한복이 어머니에게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 한복은 내 인생 그 자체였어. 그런데 서울에서는 아무도 그걸 알아주지 않았지. 민준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놀이개 만드는 법 가르쳐 주실래요? 그 질문에 순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자가 처음으로 그녀의 기술에 관심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이니?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순애는 민준이를 데리고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도훈과 서영은 마당에 남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영이 말했습니다.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도 자신만의 삶과 꿈이 있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작업실에서는 순애가 민준이에게 놀이개 만드는 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고 순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스승으로서의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훈과 서영은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정선의 아라리초는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정순애의 한옥마당에는 여전히 도훈 가족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순애는 저녁 준비를 위해 부엌으로 향했고 서영이 돕겠다며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 내가 손님이니 앉아있으렴. 서영은 그래도 부엌으로 들어와 순애 옆에 섰습니다. 제가 정말 도와드릴게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그리웠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서먹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서는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의외로 편해.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들리고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좋단다.
어머니 한복이 이곳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그래, 처음엔 나도 놀랐어. 서울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던 내 솜씨가 여기서는 소중하게 여겨지니 말이야.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머니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순애는 손을 멈추고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너희 탓은 아니야. 내가 우리 전통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탓도 있지. 마당에서는 도훈이 민준이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여기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보다 웃음이 많으세요. 도훈은 아들의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살 때는 그녀의 표정이 얼마나 활기찼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저 그곳에 계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구나. 할머니가 여기서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 그럼 할머니는 이제 우리랑 안 살아요? 도훈은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건 할머니가 결정하실 일이야. 우리는 할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 저녁 식사 시간, 네 사람은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순애가 직접 담근 장아찌와 산나물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이 장아찌 정말 맛있어요. 서울에서도 해주셨는데 여기서 담그니 맛이 더 좋네요. 서영이 감탄했습니다. 산에서 따온 나물이라 그런가 봐. 이웃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 민준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웃들이 다 친절하단다. 특히 옆집 박 할머니는 내가 온 첫날부터 많이 도와주셨어. 도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어머니가 왜 이렇게 갑자기 떠나셨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순애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도훈아, 내 나이에 부모님이 계속 간섭하면 어떨 것 같니? 너희 가족에게도 너희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야.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고 싶었단다. 도훈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사라지시면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세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희에게 편지도 남겼고 집도 정리해 놓았잖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서영이 중재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우리도 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순애는 감사하다는 듯 서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도훈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풍경을 매일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순애가 다가와 아들 옆에 섰습니다. 별이 참 예쁘지? 네, 서울에서는 이렇게 많은 별을 볼 수 없어요. 도훈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젠 나이도 많고 남은 시간을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이야. 알아요, 어머니. 다만 갑작스러워서 당황했을 뿐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기쁘게 받아들일게요.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걱정 마. 내가 완전히 연락을 끊고 살겠다는 건 아니니까. 가끔은 서울에도 갈 수 있을 거고 너희도 여기 놀러 오렴. 부엌에서는 서영이 민준이와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 할머니도 할머니만의 삶이 있으니까 우리가 존중해줘야 해. 그럼 명절에는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지. 할머니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완전히 떠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만의 공간을 찾으신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놀이개 정말 멋있었어요. 다음에 또 배우고 싶어요. 서영은 민준이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에 전통적인 것에 관심이 없던 아들이
할머니의 공예에 흥미를 보이다니 의외였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가족 간의 긴장감은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애는 가족에게 작은 방을 내주어 하룻밤을 묵게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후 순애는 혼자 마루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선택이 맞았을까? 가족들에게 너무 갑작스러운 상처를 준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오늘 하루 가족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생각하니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새로운 관계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한옥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정순애는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섭섭함도 느껴졌습니다. 도훈이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일어났단다. 차 한잔 할래? 도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많이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순애는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니? 내가 이해해주다니 고맙구나. 사실 어머니가 서울에서 얼마나 어떻게 지내셨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저희 가정의 중심에는 항상 어머니가 계셨는데 정작 어머니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네요. 순애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이제라도 이해해주니 그걸로 충분해. 서영과 민준이도 나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순애가 직접 만든 전통 아침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할머니 음식 진짜 맛있어요.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민준아, 다음에 또 놀러 오렴. 그때는 할머니가 노리게 만드는 법도 더 가르쳐 줄게. 민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키셔야 해요. 아침 식사 후 도훈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서영에게는 손수 만든 천연 염색 스카프를, 민준이에게는 작은 놀이개를, 도훈에게는 오래전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던 도장 케이스를 선물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계셨어요? 도훈이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의 유품 중 하나였어. 이제 내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훈은 감동하여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떠날 시간이 되자 순애는 한옥문 앞까지 가족을 배웅했습니다. 서영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서 지내시는 게 마음에 드세요? 그래, 여기서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멋지게 써나가고 싶구나. 다른 거 필요하신 것 없으세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순애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걱정 마. 내가 필요한 건 다 있단다.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서울에 오실 계획이세요? 글쎄, 당장은 여기 적응하느라 바쁠 것 같구나. 하지만 명절에는 갈 수도 있겠지. 아니면 너희가 또 놀러와도 좋고. 명절에는 꼭 오세요. 그리고 저희도 자주 찾아뵐게요. 도훈이 약속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올 때는 제 친구들도 데려와도 돼요? 놀이개 만드는 것 같이 배우고 싶대요. 순애의 눈이 감동으로 촉촉해졌습니다. 물론이지. 얼마든지 데려오렴. 순애는 떠나는 가족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마을 입구로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옥은 조용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순애는 작업실로 가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을 체험관에서 사용할 놀이개 재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도훈 가족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혼자서 새로운 곳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시다니.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7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도훈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서영이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고 연락드리는 거고요. 집으로 돌아온 도훈 가족은 어머니가 없는 집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새로운 시작의 일부였습니다. 서영은 민준이의 방에 들어가 정리를 도왔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주신 놀이개 어디에 둘까? 민준이는 자신의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놀이개를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요. 매일 볼 수 있게. 서영은 아들의 모습에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선택이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훈은 아버지의 도장 케이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물건을 이제 그에게 넘겨준 것이었습니다. 마치 세대 간의 이어짐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서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네, 그냥 생각이 많네요.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셨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래도 완전히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고 이제는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거예요. 도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사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놓여요. 한 달 후 순애는 정선 아라리촌에서 작은 한복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았고 그녀의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도훈 가족은 주말마다 영상통화로 근황을 주고받았고 매달 한 번씩 정선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서로의 공간과 선택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더 가까워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정순애는 정선 아라리촌에서 순애 한복 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솜씨는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전통 한복과 놀이개를 배우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75살이 된 순애는 매일 아침 한옥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훈 가족은 약속대로 꾸준히 정선을 방문했고 명절이면 순애도 서울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마음은 더 가까워진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순애는 정성스럽게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작은 한지 상자에 넣어 장롱 맨 윗칸에 보관했습니다. 상자에는 내가 떠난 후 읽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민준이는 13살이 되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그는 할머니 집에서 2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민주는 할머니의 한복 만들기와 놀이개 제작에 진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저 혼자서 놀이개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이번엔 더 복잡한 매듭도 가르쳐 줄게. 민주는 할머니의 지도 아래 정성스럽게 놀이개를 만들었습니다. 서툴지만 그의 손길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놀이개 어때요? 순애는 손자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잘 만들었구나. 내 첫 작품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야. 정말요?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 내 친구들도 분명 좋아할 거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내가 이렇게 이어가니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단다. 저녁에는 도훈과 서영도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애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도훈이 물었습니다. 걱정 마. 이곳의 맑은 공기와 평화로운 생활 덕분에 오히려 더 건강해진 것 같아. 서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생기 넘치세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민준을 데리고 아라리촌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산자락을 감싸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단다. 네, 할머니. 뭐예요?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처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용기 있게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순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그 말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내가 잘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할머니가 내린 선택이 너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야. 돌아오는 길에 순애는 민준에게 특별한 한복 한 벌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업실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남자아이용 한복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정성껏 만들어둔 한복이란다. 언젠가 내가 입고 싶을 때를 위해 간직해왔어. 민주는 한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와, 정말 멋있어요. 제가 입어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한번 입어보렴. 민준이 한복을 입자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손자가 자신이 만든 한복을 기꺼이 입고 그 아름다움을 알아주는 모습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야, 할머니는 그저 행복해서 그런 거란다. 내가 그 한복을 정말 잘 어울린단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한복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다음 학교 문화 발표회 때 이 한복을 입고 노리개 만드는 법을 발표해도 될까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니? 그런 발표를 하고 싶다고? 네, 친구들에게 우리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해주신 것처럼요. 그 말에 순애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열정과 사랑이 손자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틀 후 도훈 가족이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순애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그녀의 바느질 도구 세트였습니다. 이건 할머니의 보물이란다. 이제 내가 가져가렴. 정말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사용하셔야 하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새 도구를 샀단다. 이건 내가 우리 전통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도훈과 서영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도훈이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선택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래, 가끔은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가깝게 하는 법이란다. 서영도 순애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 달에 또 뵐게요. 그렇게 가족이 떠난 후 순애는 한옥 마루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한 용기가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5년 후 어느 겨울날 아침 순애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아라리촌 주민들과 전국에서
그녀의 제자들이 모였고 그녀가 남긴 한복과 놀이개는 소중한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도훈 가족은 어머니의 한옥을 정리하던 중 장롱 위에서 작은 한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읽어주세요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성스럽게 접힌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훈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도훈, 서영, 그리고 내 손자 민준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내 선택이 처음에는 너희에게 충격이었을 테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어서 고맙다. 가족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희도 알게 되었길 바란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나에게 마지막 시간은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고 그 시간 덕분에 나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다. 민준아, 할머니의 한복과 놀이개를 사랑해줘서 고맙다. 내가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이어가는 모습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단다. 도훈아, 서영아, 너희의 이해와 지지가 있었기에 내 마지막 여정이 더욱 빛났다. 모든 것에 감사한다. 가족은 영원히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정순의 드림. 편지를 다 읽은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영도, 이제 18살이 된 민준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1년 후 민준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전통 공예를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던 그 말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도훈과 서영은 아들의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순애 할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100층이 넘는 강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창문을 통해 내려다 보이는 도시는 마치 장기판처럼 정돈되어 있습니다. 강세준 회장은 창가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죠. 75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늘따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회장님, 오후 회의 자료 가져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강세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깊은 주름, 그리고 흐린 눈빛이 그의 피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 거기 놓아두게. 강세준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했어요. 자신이 한평생 모든 것을 걸고 쌓아올린 제국이지만 오늘따라 그 웅장함이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안정을 취하라 권했죠. 하지만 그에게 일은 마지막 남은 삶의 끈입니다. 40년 전 그는 이미 천재라 불렸어요. 가난한 집안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강세준은 명문대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당시 최고 재벌가 중 하나인 윤씨 가문의 사위가 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재벌가로의 혼사는 명예롭고 미래를 보장했지만 사랑 없는 결혼이었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비서의 말에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알약 3개를 입에 넣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불쾌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결혼 초기부터 부인과 처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비록 뛰어난 두뇌와 사업 감각을 가졌지만 그들에게 강세준은 그저 가난한 집안 출신의 자수성가한 사위에 불과했습니다. 강세준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일했죠. 그리고 성공했어요. 하지만 그 성공의 이면에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아니, 오늘은 이만하지. 피곤하군. 강세준은 의자에 천천히 앉았어요.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죠.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젊은 여성과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강세준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그 사진 속 인물들은 그의 가슴 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또 다른 가족이었죠. 어떤 날은 그들이 단지 꿈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먼 옛날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여성의 미소는 지금도 생생했어요. 강세준은 창가로 돌아가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 어딘가에 그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도시를 떠나버렸을까요? 강세준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혜진아. 창밖으로 흘러나온 그의 목소리는 고요한 사무실의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30년 전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그 시간으로 그를 데려갔어요. 30년 전 강세준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어요. 40대 후반 그는 이미 재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의 사업을 맡아 2배, 3배로 키워냈고 주변에서는 경영의 귀재라 불렸죠.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강그룹 임원회의실, 강세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질문과 명확한 지시로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그는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사장님, 다음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강세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막 입사한 새 비서 오혜진이었죠. 30 초반의 나이, 단정한 차림새와 부드러운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고맙네. 강세준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오혜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강세준의 시선이 오혜진의 손에 머물렀어요. 가늘고 긴 손가락,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습니다. 혹시 피아노를 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에 오혜진의 눈이 커졌어요. 네, 어떻게 아셨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습니다. 강세준은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왜 대기업 비서로 일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날 이후 강세준은 자연스럽게 오혜진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 언제나 밝은 미소, 그리고 때때로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는 멜로디까지. 한 달 후 늦은 밤 강세준은 사무실에 홀로 남아 일하고 있었어요. 문득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소리의 근원을 찾아 걸음을 옮겼죠. 소리는 군의 휴게실에서 나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자 오혜진이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문가에 서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회사의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오혜진의 연주는 전문가 수준이었죠. 마지막 음이 휴게실에 여운을 남기고 사라졌을 때 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아, 부사장님. 오혜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네. 아름다운 연주였어. 강세준은 다소 어색하게 말했어요. 왜 피아니스트의 길을 포기했나? 오혜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요.
돈도 벌어야 하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요.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도 비슷한 선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꿈보다는 현실을, 자유보다는 안정을 선택했던 순간들이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종종 늦은 밤 휴게실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오혜진은 연주를 하고 강세준은 그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화를 나누었죠. 오혜진은 강세준이 만났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어요. 그녀는 솔직했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이었죠. 강세준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오혜진에게 끌렸어요.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강세준은 오혜진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이었죠.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이전과는 다른 대화였어요. 강세준은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 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오혜진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나의 꿈은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연주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혜진의 말에 강세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강세준과 오혜진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비와 저녁 식사가 끝난 날 강세준은 처음으로 오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전율은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의 증거였죠. 강세준은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도 모르게 오혜진의 눈동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오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세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을 뿐이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오혜진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강세준의 마음은 이미 그녀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강세준은 예정에 없던 출장을 계획했어요.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혜진도 동행시켰죠. 업무상 필요한 조치입니다. 강세준은 회사에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이미 업무를 넘어선 관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호텔 발코니에서 바라보는 석양, 함께 나눈 와인 한 잔, 그리고 오혜진이 연주해준 즉흥 피아노 연주까지.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강세준이 중얼거렸습니다. 오혜진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강세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졌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어요.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혜진과 함께 있을 때만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꼈죠. 그날 밤 두 사람은 호텔 스위트룸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달빛이 내리쬐는 방 안에서 강세준은 오혜진의 모든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그녀의 감성까지. 모든 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강세준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바다를 걷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죠. 그 눈동자는 오혜진을 닮아 있었어요. 강세준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처럼 흘러갔어요. 강세준과 오혜진은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강세준은 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강세준이 말했습니다. 오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했죠. 서울에 돌아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복잡한 현실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여전히 재벌가의 사위였고 오혜진은 그의 비서였어요. 그들의 관계는 세상의 눈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어요. 회사에서는 철저히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행동했지만 밤이 되면 그들은 서로에게 전부가 되었습니다. 강세준은 종종 집에 늦게 들어간다는 핑계로 오혜진의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오혜진이 창백한 얼굴로 강세준을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야? 강세준이 물었습니다. 오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임신 테스트기 결과였습니다. 양성. 강세준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혜진아.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떡하죠? 저는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강세준은 망설임 없이 오혜진을 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우리 아이를 낳자. 그 순간 강세준은 자신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세상의 시선은 차갑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것이지만 그는 오혜진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그의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강세준은 오혜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혜진은 눈물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함께해요. 우리 셋이. 아무도 모르게 강세준은 서울 외곽에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주말마다 그는 그곳에서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혜진의 배가 불러올수록 강세준의 행복도 커져갔죠. 드디어 그는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곧 태어날 아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오혜진은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사람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었죠. 강세준은 그녀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었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나무가 울창한 정원이 있는 2층 집에서 오혜진은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은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고 종종 평일 저녁에도 들러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오혜진이 물었습니다. 강세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유진이 어떨까? 강유진. 유진이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유독 빛나는 진주처럼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오혜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이네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강유진으로 정했습니다. 강세준은 남모를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어요. 비록 세상에 공개할 수 없는 가족이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침내 강유진이 세상에 나왔어요. 작고 연약한 존재였지만 강세준에게는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처음으로 딸을 안았을 때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작은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을 꼭 붙잡는 순간 그는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준 씨, 우리 유진이 정말 당신을 닮았어요. 오혜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정말 그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입술 모양이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유진은 분명 그의 피와 살을 이어받은 딸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유진은 쑥쑥 자라났어요. 첫 걸음마를 떼고 첫 단어를 말하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모습에 강세준은 무한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는 회사 일로 바빴지만 유진과의 시간을 최대한 소중히 여겼어요. 주말마다 그는 유진을 안고 정원을 거닐거나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때로는 피아노 앞에 앉아 간단한 멜로디를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아빠, 이 노래 또 불러줘요. 3살이 된 유진이 조르곤 했어요. 강세준은 딸을 위해 특별한 자장가를 만들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멜로디의 그 노래는 유진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되었어요. 강세준은 매일 밤 전화로 유진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유진은 그 노래를 들으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강세준의 이중생활을 의심하던 처가 쪽에서 사람을 붙여 그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오혜진과 유진의 존재를 알아냈어요. 당신 미쳤어요? 이런 짓을 하다니. 아내 윤미경이 분노했습니다. 강세준은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어요. 미경, 나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이해해 주길 바라진 않아. 다만 내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해. 존중이요? 당신이 우리 가문을 욕보이는 짓을 하는데 어떻게 존중해요? 사생아까지 만들어 놓고. 윤미경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그녀는 즉시 친정아버지인 윤 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윤 회장의 노여움은 더 컸죠. 그는 강세준을 불러 엄중하게 경고했어요. 내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올려준 것을 잊었나? 이런 추잡한 짓을 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 당장 그 여자와 아이를 정리하게.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강세준은 처음으로 윤 회장에게 반항했습니다. 저도 인간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가족? 웃기지 마. 당신의 가족은 내 딸과 당신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야. 그 여자와 아이는 불륜의 산물일 뿐이지. 윤 회장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그러나 강세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혜진과 유진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혜진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세준 씨,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요. 사진도 찍고 집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강세준은 즉시 오혜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오혜진과 유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피아노 위에 짧은 쪽지 하나만 남아 있었어요. 당신과 유진을 위해 떠납니다. 우리를 찾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강세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오혜진과 유진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정말로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강세준은 그제서야 처가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지 깨달았습니다. 오혜진과 유진이 사라진 후 강세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증발한 것 같았습니다. 강세준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찾을 수 없는 건가? 강세준은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 그는 더욱 냉혹한 경영자로 변모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일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느꼈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의 아내 윤미경과의 관계는 더욱 차가워졌고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윤미경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소. 이제 나는 오직 회사와 가문을 위해 살 뿐입니다. 그의 말은 사실이면서도 거짓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한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여전히 오혜진과 유진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그는 유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를 혼자 흥얼거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들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강세준은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의 사업수완은 강그룹을 한국 최고의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켰습니다. 언론은 그를 경영의 이라 불렀고 모든 이가 그의 성공을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 자신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성공과 부, 권력은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으니까요. 매년 유진의 생일이 되면 강세준은 조용히 사무실에 남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내 딸. 그리고는 혼자서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이제 13살 사춘기에 접어들었을 나이입니다. 강세준은 종종 그녀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을지 상상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 웃고 있는 모습. 그러한 상상은 강세준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또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강세준은 65살이 되었고 강그룹은 더욱 거대해졌습니다. 그 사이 아내 윤미경은 해외에서 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강세준은 점점 더 고독해졌습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인생, 그것이 그의 평가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떻게 처리할까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내 판단에 맡기게. 강세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강세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완벽한 경영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그는 여전히 오혜진과 유진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사설 탐정 몇 명을 고용해 정기적으로 수소문했고 관련 정보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매번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강세준은 체념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마도 오혜진은 의도적으로 그와의 모든 연결을 끊기 위해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세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강세준은 우연히 거리에서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곡은 오혜진이 자주 연주하던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강세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자는 오혜진이 아니었지만 그 음악은 강세준에게 오래된 기억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녀를 잊지 못했군. 강세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세준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오혜진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유진은 그들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강세준의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던 걸까? 더 강하게 싸웠어야 했을까? 그러나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강세준은 오혜진과 유진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한을 가슴 깊이 묻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고 강세준은 어느덧 70살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이 되었지만 여전히 회사 일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일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강세준의 비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새 비서를 구해야 합니다. 인사팀에서 몇 명 추천해 왔습니다. 강세준은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면접을 진행하게. 인사팀에서 추천한 비서 지원자들의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강세준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뛰어난 이력을 가진 인재들이었지만 어떤 특별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지원자를 들여보내주세요. 강세준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30살 정도의 젊은 여성, 단정한 차림새와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강유진이라고 합니다. 강세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유진. 그가 딸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흔한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왠지 모를 떨림이 그의 가슴을 스쳤습니다. 안께 강유진 씨. 강세준은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은 일상적인 질문들로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의 답변은 명확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는 외국어 능력이 뛰어났고 업무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력서상으로는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유진 씨,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강세준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실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강그룹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존경해왔고 그 일부가 되고 싶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설적이면서도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딘가 낯익다는 느낌, 특히 그녀의 눈매와 입술 모양이 기억 속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강세준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이상한 예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생활을 캐묻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은 여기까지입니다. 결과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진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나간 후 강세준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직감은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그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강세준은 인사팀에 강유진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이 순전히 업무적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심 그녀에 대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유진은 한 달 뒤 공식적으로 강세준의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했습니다. 꼼꼼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며 강세준의 업무 스타일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능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강세준은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 움직임, 습관까지 어딘가 오혜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습관이 오혜진과 흡사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준은 자신의 생각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의 과거에 대해 물었습니다. 유진 씨, 학창 시절은 어땠나? 유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가르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음악 학원을 운영하시다가 몇 년 전 은퇴하셨습니다. 피아노. 강세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혜진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가르쳤다니. 이것도 우연일까요? 실례지만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유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오미영입니다. 왜 물으시는 거죠? 오미영. 오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강세준은 실망감을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정말 우연의 일치일 뿐이었나 봅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신가? 건강하십니다만
가끔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젊었을 때 사고를 당하셔서 후유증이 있으시거든요. 강세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지만 억지로 연관성을 찾으려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그저 유능한 비서로 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과 강세준은 업무적으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강세준의 마음을 읽는 듯 항상 한 발 앞서 일을 준비했고 강세준은 그런 유진을 신뢰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하던 강세준은 문득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유진이 작은 전자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오혜진이 자주 연주하던 그 곡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소리 없이 문가에 서서 그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연주 스타일은 오혜진과 달랐지만 그 감성만큼은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강세준은 무의식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유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야, 아름다운 연주였어. 내 어머니에게 배운 건가?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훌륭한 피아니스트셨습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나셨죠. 였었다. 과거형. 강세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혹시 오혜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는 다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오미영과 오혜진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유진이 강세준의 비서로 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업무에 적응했고 강세준의 비서실은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유진의 일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 알아온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친숙함이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여전히 유진의 정체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운명의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강세준은 일찍 출근해 중요한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진도 서류를 정리하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무심코 콧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멜로디, 그가 어린 유진을 위해 만들었던 자장가였습니다. 단순하지만 특별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멜로디를 유진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놀란 듯 콧노래를 멈추었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업무 중에 콧노래를 불러서요. 아니, 그 멜로디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서 말이야.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시던 자장가입니다. 사실 제 아버지께서 만드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 노래를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강세준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연히 같은 멜로디를 만들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진은 정말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오미영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오혜진이 새로 만든 신분일 것입니다. 강세준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딸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유진은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게다가 오혜진은 분명 이유가 있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요. 강세준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괜찮네. 그냥 잠시 생각에 잠겼을 뿐이야.
그날 이후 강세준은 조심스럽게 유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성장 과정, 교육 배경,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리에 조사를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세준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유진은 부산에서 태어나 어머니 오미영과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미영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유진을 키웠고 5년 전 건강 문제로 은퇴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혜진과 연결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강세준의 가문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부산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유진에게는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겠지요.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을 테니까요. 강세준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27년 동안 놓친 딸의 인생을 생각하니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유진의 첫 걸음마, 첫 등교, 졸업식, 그리고 수많은 생일들.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강세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구나. 강세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유진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유진은 이미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며칠간의 휴가를 냈고 강원도의 조용한 별장에서 홀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산책을 하며 그는 오혜진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린 결정들, 그 결정들이 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강세준은 결심했습니다. 유진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대신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유진은 이미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했고 자신의 길을 잘 걷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혼란만 줄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강세준은 유진을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여전히 엄격한 상사였지만 때때로 부성애에 가까운 따뜻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유진의 건강을 챙기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때로는 작은 선물로 그녀를 놀라게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유진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선물 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강세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가 요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작은 감사의 표시야. 열어보게. 상자 안에는 고급 만년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세준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 딸아. 시간이 흘러 유진과 강세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유진은 종종 개인적인 이야기를 강세준에게 털어놓았고 강세준은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그녀의 삶을 이해해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가르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내 길을 가라고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오해진다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강세준은 75세가 되었고 그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그의 마지막 삶의 의미였고 그곳에서 유진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강세준은 사무실에서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유진이 재빨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검사 결과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의사는 즉각적인 입원과 치료를 권했고 강세준은 처음으로 의사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업무는 잘 챙기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유진이 병실을 방문해 말했습니다. 강세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네, 유진 양. 자네가 있어 정말 다행이야. 유진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업무 보고를 하고 강세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종종 병실에서 작은 전자 피아노로 연주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은 오혜진을 강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강세준의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습니다. 그는 퇴원했지만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자주 그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강세준의 서재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책장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고 그 안에는 젊은 여성과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사진을 바라보다가 흠칫 놀랐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준이 서재로 들어왔을 때 유진은 여전히 사진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사진 속 여성은 누구신가요? 강세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오래전 내가 알았던 소중한 사람이네.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여성은 제 어머니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와 닮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강세준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유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유진 양,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네. 내가 젊었을 때의 일이야. 강세준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오혜진과의 만남, 그들의 사랑, 유진의 탄생, 그리고 그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까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은 말없이 듣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조금씩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신가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나는 자네에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유진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믿어온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 아버지가 멋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에 성공했고 자상했으며 음악을 사랑했다고요. 하지만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자네를 위해 새로운 삶을 만들려 했던 거야. 그것이 당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네.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떠나셨나요? 정말 회장님의 가문 때문이었나요? 그랬을 거야. 내 처가는 매우 강압적이었고 자네 어머니와 자네를 위협했을 수도 있어. 오혜진은 자네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거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강세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어. 용기 있고 강인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지. 유진은 다시 강세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저에게 당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강세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혜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랬군.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하게 되다니. 강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천천히 강세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행복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제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단다. 그걸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강세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진의 눈에는 이제 분노보다는 이해의 빛이 있었습니다. 난 자네에게 아버지라고 불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야.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자네를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지. 자네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강세준은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말했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오혜진을 영원히 잃었다는 슬픔이 그를 덮쳤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강세준의 서재에 들어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강세준이 어릴 적 유진에게 지어준 자장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세준은 놀란 눈으로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은 연주를 마치고 강세준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노래가 당신이 지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당신이 만든 특별한 자장가라고요. 강세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태어났을 때 지어준 노래야. 너를 위한 선물이었지.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강세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이후 강세준과 유진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업무 외적인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강세준은 오혜진과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몇 달 후 강세준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고 강세준은 평화롭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매일 그를 방문하여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날 강세준은 유진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유진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비록 아버지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게 되어 기뻤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유진이 처음으로 강세준을 아버지라고 부른 순간이었습니다. 강세준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강세준의 장례식 날 유진은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그가 지어준 자장가를 연주했습니다. 그 노래는 이제 두 사람을 이어주는 영원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연주를 마치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이제는 어머니와 함께 편안히 쉬세요.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회사, 재산, 추억을 이어받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강세준과 오혜진이 바랐던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 유진은 강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서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혜진의 사진, 다른 하나는 강세준의 사진.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그 자장가를 콧노래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